네, 세계 각국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온라인과 현장에서 참가하시는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본 세션의 사회를 맡은 차시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역사화해와 지속가능한 동북아의 평화 관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먼저 이영호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사장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이영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개최된 제주 포럼을 기쁘게 생각하고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6월 25일이라고 하는 의미 깊은 날에 역사 화해와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 관계를 주제로 동북아 역사재단의 세션을 열게 되어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듯이 현재 미중의 전략적 대결 구도 속에서 동북아 정세는 어느 때보다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둘러싼 갈등도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동북아 역사재단은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중일의 관계가 호전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의 주제를 역사 화해와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 관계, 이런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동안 동북아 국가 사이에는 평화와 공존을 위한 협력보다는 갈등과 상처가 더 많았습니다.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깊은 성찰과 반성이 없으면 지속 가능한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화해의 몸짓이 없으면 평화 관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힘들 것입니다. 아직 한중일 사이에는 지속 가능한 평화의 조건이 될 수 있는 서로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근대의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역사적 상상력이 아직은 그 단계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한중일의 역사 화해를 위한 역사적 상상력을 개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발표를 맡아주신 박명규 선생님, 이희옥 선생님, 정미애 선생님, 그리고 일본에서 온라인으로 발표를 해주실 마샤오와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본에서 온라인 토론을 해주실 아사노 선생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재단의 김현숙 선생님, 좌장을 맡으신 재단의 김현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발표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이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장례가 이제 정리되었으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세션의 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세션의 좌장이신 김현철 연구원님은 동북아 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연구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북아 역사재단의 김현철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제주 포럼에서 저희 역사 화해와 지속 가능한 동북아의 평화관계 사회를 맡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일본에 계신 교수님들도 여기 참석하셔가지고 같이 발표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줌으로 회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 왼쪽부터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발자분들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박명규 교수님이십니다. 박명규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님을 역임하시고 현재 광주 과학기술연구원의 초빙 교수,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원장님도 지내셨고 남북관계, 민족주의 또 문명사 쪽으로 광범위한 분야에 거쳐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 옆에는 이옥 교수님이십니다. 이옥 교수님은 현재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을 계시면서 성균관대학교 내 중국학 연구소 소장님을 맡고 계시고 또 현대 중국학회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중 관계라든가 동북아 국제 관계에 전공이시고 중국 내에 있는 많은 대학교들과도 교류를 활성화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정미애 박사님이십니다. 정미애 박사님께서는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일본의 시민단체, 일본 현대정치 쪽으로 전공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 니가테 총영사를 역임하셨고 지금 현재 세종연구소의 개공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다음에 김현숙 박사님이십니다. 김현숙 박사님께서는 고구려사가 이제 전공이셔가지고 재단 내 한중관계연구소장, 그 다음에 연구정책실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선임 연구위원으로서 재단 내에서 한중관계, 고구려사, 특히 관계통일과 관련돼 가지고 많은 연구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줌으로 같이 참가하게 될 일본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자로서 일본 오사카 교육대학교의 마샤오와 교수님이십니다. 화면이 보이신가요? 네. 연결이 안 됐습니까? 네. 참조로 마샤오와 교수님 쪽 제가 또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을 맡아주실 분으로 일본 와사야데 대학교의 아사노 토요미 교수님이십니다.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아사노 토요미 교수님께서는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I am very honored to be here.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 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화면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사노 교수님께서는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또 일본, 중국, 미국 내 연구센터에 계시면서 이 한일 관계 또 동북아 관련돼서 많은 연구 업적을 내셨고 특히 이번 섹션에도 기획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각 발표자님들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전체적으로 한 80분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좀 드리고 싶지만은 좀 시간 제한이 있어서 각 발제자님께서는 한 8분 정도로 좀 발제를 해주시고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 때 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박명규 교수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전 소개받은 박명규 교수입니다.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10분에서 8분으로 또 줄어들어서 매우 빨리 제가 준비된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은 5개의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흔히 말을 하는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하나씩 좀 말씀드리죠. 아시아 패러독스라고 하는 말을 종종 쓰고 저희가 그 내용이 적용되는 현장으로 동북아를 상상하게 됩니다. 상호 의존성과 상호 불신이 동시 진행하고 이것 간의 미스매치 현상을 일컫는 것이죠. 동북아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연결과 교류는 나날이 확대되지만 동시에 정치, 안보, 심리적인 불신과 대립도 함께 진행하는 이 역동성과 긴장의 공존, 이것 때문에 동북아의 미래에 대한 상반된 평가도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21세기의 세계의 경제와 정치가 이 동북아를 통해서 주도되어 갈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21세기 가장 불안정하고
문제적 현장이 동북아일 수 있으리라고 하는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 동북아의 양면성을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민족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의 민족주의는 뭐 다른 사회의 민족주의도 마찬가지지만 동북아 국가들의 근대화와 근대 전환의 핵심 동력이었고, 그건 크게 보면 세계의 내용을 하나의 용광로 속에 응축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립된 주권 국가를 수립하겠다고 하는 주권에 대한 의지, 고유한 언어와 정체성을 고수하려고 하는 어떤 아이덴티티의 집착, 그리고 경제 성장을 통한 삶의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발전주의적인 지향, 이것들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형식으로 결집되었던 것이죠. 당연히 그것은 동북아를 매우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지역으로 바꾸었지만 그 못지않게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두운 측면도 수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민족 중심주의적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종족주의의 그림자가 비칠 수도 있는 것이죠. 자칫하면 상호간의 혐오와 배제의 정서가 분출되기도 합니다. 이런 민족주의가 20세기 전반에는 상당 부분 이 지역을 역동적으로 만들었지만 그 한계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이 지역을 사고하는 상상력,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 상호간을 사고하는 그런 그 지적인 인지 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그것은 근대화 패러다임 자체가 대단히 탈전통과 서구화의 모델에 기초해 있었고 20세기 전반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유산도 그 일종의 영향이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가 들어오는 이 약 20년 어간에 이 동북아 민족주의에 상당히 어떤 새로운 전환의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배경이 되겠지만 크게는 세계화의 진전과 탈냉전에 기초해서 동북아를 나누었던 지역의 분단 구조가 이완되고 새로운 협력과 상호 의존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있었던 민족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그런 기회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그 사례들이 있다고 봅니다. 일종의 민족주의를 업그레이드하는 노력들이고 이건 한중일 모두 해석해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동시 진행했다고 봅니다. 이 지식계에서는 일종의 탈민족이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들이 책과 글들을 통해서 표출이 되었고 국가 중심적인 사고가 시민이나 기업이나 또는 NGO와 같은 비국가적 주체들의 활동을 강조하는 쪽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페미니즘의 어떤 전반적인 그 이론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민족주의와 가부장주의의 어떤 그 결합에 대한 어떤 새로운 비판의 목소리들도 확장되었습니다. 국제 인구 이동이 다문화주의를 중요한 가치로 부각시키면서 민족주의에 대한 성찰의 노력도 한중일 모두에게서 나타났고 우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이나 또는 이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의 중요한 관광지에 한자와 한글과 일본어가 병기되는 그런 어떤 변화를 작지만 의미 있는 문화적인 변화들도 이 시기에 진행이 되었고 대단히 그 고통스럽게 지금도 이 동북아를 옥죄고 있는 과거사 문제도 일정한 해결의 그 실마리를 보일 수 있었던 것, 이게 모두가 저는 이 시기의 민족주의의 연성화, 유연화, 어떤 의미에서 민족주의의 업그레이드의 기회가 왔었던 그런 그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오늘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좀 돌아보면 이 어떤 그 변화의 흐름이 지체되거나 또는 퇴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만드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패러독스는 여전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심화되고 있고 다자적인 논의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인프라들은 기존에 있던 것조차도 지금 취약해지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 사태를 좀 더 심화시키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만의 문제만은 아닌 부분이 있는 것이죠. 중국은 자국주의와 중화주의에 좀 더 경도하고 있고, 일본도 우경화와 보수화를 통한 자기중심적 사고를 좀 더 공고히 하고 있고, 한국의 민족주의 역시 분열적인 현상을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몇 년 전에 작고한 유럽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죠. 지금은 또 바우만이 자신의 마지막 저서의 제목을 레트로토피아라고 붙였습니다. 인류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했을 때 과거의 어떤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부분적인 안정을 쾌하려고 하는 일종의 퇴행인데, 이런 그 레트로토피아적인 현상이 앞으로 동북아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나치긴 우려일지는 모르나 동북아가 공유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래서 개방 대신 경계나 포용 대신 혐오의 정서에 좀 더 의존하게 되면 한 젊은 일본인 학자가 불렀던 이 불안형 내셔널리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동북아판 레트로토피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은 이 새로운 그 내셔널리즘의 어떤 재구축 또는 업그레이드, 새로운 상상을 위해서는 역사서술의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민족과 자국과 국경에 갇힌 그 역사서술 내러티브를 내셔널 리저널 글로벌의 복합적 상황을 꿰뚫어 보아야 할 뿐 아니라, 국가 중심적인 역사서술로부터 여성, 세대, 소수자, 개인의 미시사적인 역사적 감각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고, 보다 높은 인류적 보편가치, 그게 오늘 우리 전체의 테마이기도 합니다마는 지속가능성이나 인권이나 생태와 같은 가치들을 주목하는 그런 역사서술로 우리가 전환해야만 앞으로 동북아가 레트로토피아로 가기보다 보다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는 지적인 동력이 생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명규 교수님 감사합니다. 원래 발표 원고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었는데 짤막하게 압축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세션의 이제 전반적인 흐름으로서 동북아에서 민족주의가 갖는 의미 또 변화 양상을 잘 설명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역사 서술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호 교수님께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기옥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발표할 주제는 미중 전략 경쟁과 한중 관계, 역사로부터의 학습에 대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왔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세계 질서가 변하고 미중 관계가 변했는지, 아니면 이미 변화하고 있는 미중 관계와 국제 질서 속에서 코로나가 온 것인지에 따라서 세계를 해석하는 방향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미중 관계가 변화하고 있고 국제 질서가 대변동 속에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코로나가 독립 변수가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 질서가 하나의 독립 변수로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관계의 핵심은 미국이 중국에게 국제 질서를 쓰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71년도에 헨리 키신저 박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이 안전하지 않으면 세계는 안전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핵심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포용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중국이 아주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하면서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는
다시 한번 그 1971년도에 이야기했던 화두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중국이 안전하지 않으면 세상이 안전할 수 없다. 말하자면 포용적 접근을 버리고 경쟁적 접근을 시작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서를 키신저 질서의 해체라고 부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이 이 미중 전략 경쟁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는 외교정책의 결을 달리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세련된 방식의 트럼프를 계승한 측면들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구조의 차원에서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디플로마틱 매너, 그러니까 외교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련된 방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그 기조는 결국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한 유사성이 발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도 이에 대해서 납작 엎드려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국력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서 강대강의 국면으로 미국과 대치 전선을 쓴다고 하는 것들이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플랜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제 질서를 볼 때 미중 관계가 전면적인 디커플링, 완전한 디커플링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미국도 원하지 않고요. 중국도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대중국 공세, 차이나 배승의 핵심도 결국 체제 대결로 가려고 하는 그 경향 속에서 놓여 있다기보다는 치열한 전략 경쟁 속에서 미국이 확실한 우위를 잡고 세계 질서를 다시 쓰겠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어떻게 주저앉히면서 미국의 어떤 질서 속으로 편입시킬 것인가 하는 그 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지금 상태에서 강대강의 국면으로 가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력에 기초해서 앞으로의 그 미래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준비론이라든지 신중론이 훨씬 더 우세한 양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러한 미국이 쓰고 있는 국제 질서에 그대로 순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력에 따라서 더 이상 미국의 그 질서에 어커머데이션 하기에는 중국이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게임 체인저를 찾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데이터 플랫폼을 둘러싼 대경쟁 국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는 이 반도체 전쟁의 핵심들도 결국 데이터 플랫폼에 있어서의 누가 확실한 우위를 잡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국제 질서의 판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한 교두보를 누가 잡느냐 하는 것들이 관건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중 관계가 바깥에서 보는 것처럼 열전, 냉전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서늘한 전쟁, 말하자면 차가운 전쟁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중 간의 협조 무드가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경향적으로는 양전, 서늘한 전쟁의 형태를 좀 취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지금 상태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조금 더 구조적으로 미중 관계를 보는 하나의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미중 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로 하여금 전략적 선택을 강제당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는 가치와 주권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동맹의 이름으로 가치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중국은 이것을 내정 간섭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가치와 주권을 섬세하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함께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like mind country들과 함께 어떻게 다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또 한편으로는 사안별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질서, 특히 인도 태평양 전략을 본격화하면서 중국을 포위 압박하려고 하는 구도가 있습니다.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서 한국의 대응은 이를테면 개방적이고 투명한 질서, 저의 표현으로 빌리면 확대 균형의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개방과 다자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도퍼시픽 전략과 중국의 1대1로에 모두 참여해 나가는 방식, 누가 주도하는 것과 상관없이 다자주의적인 접근들을 본격화하는 필요가 있고요. 그 안에서 다른 나라를 자연스럽게 배제하는 군사동맹 협력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군사 전략 자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한반도 분단 구조라고 하는 속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한반도를 보다 강력한 화약고로 발전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경제 문제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정체성은 싱글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중국의 부상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의 중국은 지정학, 지경학, 지문화적인 복합 정체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중국과 한국의 중국이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한 편승론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보기에는 굉장히 외교적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제 문제가 결국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붕괴와 한반도 정전 체제가 이중적으로 해체되는 과정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국제적인 반공연대에 기초했고요. 거기에서 있었던 것은 강한 국가와 약한 시민사회의 속성들에 출발했던 것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샌프란시스코의 체제가 해체되는 과정에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강한 국가와 강한 시민사회가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라든지 징용국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시민사회의 형성을 타고 정치에 투입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한반도 정전 체제가 이중적으로 해체되는 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좀 토론 시간에 또 말씀드릴 기회를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욱 교수님 발제 감사합니다. 동북아에서 현재 미중 간의 갈등과 경쟁 이 관계가 한반도 특히 역사 문제에 미치는 어떤 의미라든가 시사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워낙 또 발제문에서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들을 좀 주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참가하신 플로에서는 그 발제문들을 같이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욱 교수님의 이제 생각들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정미애 박사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정미애입니다. 제주 포럼에서 발표 기회를 주신 동북아 역사재단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17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일본 지역의 니이가다라는 곳에서 총영사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주 포럼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된 것도 사실은 주일 지역의 총영사로 근무했던 경험에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발표 내용도 그 경험에 근거한 사례를 가지고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출구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악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주 포럼의 주제는 역사 화해와 지속 가능한 동북아의 평화 관계입니다. 이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과연 한일 간의 역사 화해가 가능한가라는 제 경험에 비춘 화해의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 니이가다 총영사관은 1978년에 개설된 공간으로서 주일 지역에 있는 한국 공간으로서는 가장 마지막에 개설된 공간입니다. 관할 지역은 니이가다현, 나가노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인데 마츠시로 대본영은 그 중에서도 나가노현에 소재하고 있고요. 윤봉길 의사 암장지와 순국기념비는 이시카와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일 관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많이 인용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인데요.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의 겐론 NPO가 공동으로 해마다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이나 일본, 양국 모두 상대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한일 양국 모두가 한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일본에 대한 인식이 더욱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한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80% 이상의 한국인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내각부에서는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상대국에 대한 인식을 해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2년을 기점으로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친근감을 느낀다보다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답변하는 게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친근감을 느낀다와 느끼지 않는다 사이의 갭이 해마다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방금 전에 한국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답변한 일본인들이 약 60%가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간 관계에서 이 외교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반일과 혐한 사이에서 우리가 과연 역사 화해가 가능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본에서는 혐한이라는 용어가 2005년부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만화 혐한류라고 하는 이 만화가 일본에서 대히트를 치면서 이제는 혐한을 넘어서서 치한, 부끄러울 치, 한국이 부끄럽다라는 치한 또는 악한, 주한, 매한, 침해의 매자죠. 또는 한국이 침몰한다의 침한까지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한의 원인으로는 맨 처음에 발표해 주신 박명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젊은 층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는 불안형 내셔널리즘과 같은 현상을 들 수 있겠고, 가장 큰 원인은 아베 내각 이후에 위로부터의 보수 우경화가 매우 강경해지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활동하던 네트 우익들이 이제는 거리로 나와서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제1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과 같은 줄여서 제특회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단체들의 활동이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가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현재 한일 양국 간의 문화의 하이브리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지금 제 겨울 소나타에 이어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랑의 불시착과 같은 K-드라마, 그리고 한국에서는 귀멸의 칼날이라고 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그리고 모여라 동물의 숲과 같은 일본의 게임 컨텐츠와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리를 나가보시면 알 수 있듯이 상당히 많은 일본 음식점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이제 식문화는 한일 양국에 있어서 서로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주 니가다 총영사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관할 지역 중에서 총영사관이 소재하고 있지 않은 나가노현에 가장 많은 교민이 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마츠시로 대본영이라고 하는 유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츠시로 대본영에는 약 7,000명가량에 해당하는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 희생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조선인 희생자 추도 평화기념비가 1995년 마츠시로 지하호 앞에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도식의 현재 한국 총영사로서는 아무도 지금까지 참석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영사로 부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일본에 약 10여 개의 언론사들이 취재를 하러 나왔습니다. 이 사진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한국 언론사에서는 한 번도 취재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추도비의 뒷면을 보면은 비문이 적혀 있는데, 전후 50년을 즈음하여 마츠시로 대본영 강제로 연행되어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에 희생된 수많은 조선인 희생자를 추도한다라는 게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NHK 뉴스에서 제가 추도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도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마츠시로 대본영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의 명예회장께서 추도사를 해주셨는데, 이 명예회장님은 요 앞에 화면에서 비문의 맨 아래에 보면은 당시 이 추도비를 건립하는데 애쓰신 분들의 이름이, 그 당시 공동대표들의 이름이 3명 적혀 있는데 95년 당시의 회장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날도 명예회장으로 참석하셔서 추도사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또한 지하오 이 설명 간판에 보면은 마츠시로 그 입구에 설명 간판이 적혀 있는데, 나가노 시는 2014년에 연인원 300명 가량의 주민과 조선인들이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라는 문장에 강제적으로의 흰색 테이프를 붙여서 가렸다가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서 설명문을 바꾸었습니다. 노동자와 많은 조선과 일본의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다고 말해지고 있다. 또한 이에 관해서는 당시의 관계자료가 남아있지 않기도 하여 반드시 모두가 강제적이지는 않았다 등 여러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상당히 완곡한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윤봉기 의사 암장지와 순국 기념비입니다. 윤봉기 의사가 홍커우 공원의 천장절 행사에서 폭탄 의거를 한 거에 대해서는 많은 한국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봉기 의사의 암장지와 순국 기념비가 일본 땅 한가운데 가나자와시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는 한국인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윤봉기 의사의 암장지 순국 기념비는 일본의 시민단체와 민단의 노력에 의하여 건립이 되었고요. 해마다 사형에 처해진 순국일에 추도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땅 한가운데에 이렇게 암장지와 순국 기념비가 건립되어서 보존될 수 있었던 데에는 당시 가나자와 시장이었던 야마데 시장의 전폭적인 후원 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후에도 우익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가나자와 씨는 이 암장지를 영구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진실을 알 때 화해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강연을 하거나 발표를 할 기회가 있으면 김대중 대통령의 1998년 국회 연설의 일부를 발췌해서 맺는 것으로 강연을 끝맺고 있는데요. 이러한 1500년에 걸친 교류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일 관계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미애 총영사님 발제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근무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한일 간의 이제 여러 이슈들을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현재 한일 양국 간의 서로 간에 바라보는 좀 것이 예전보다 많이 좀 악화되어 있고, 특히 이제 니가타 현 지역에서 대본영에서 조선인들이 희생된 추모비라든가 윤봉길 의사의 이제 암장지에 대해서 같이 추모하는 모습에서 봤을 때 한일 간의 정부 차원에서는 갈등이나 대립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민간 차원에서는 뭔가 더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줌으로 일본의 오사카 교육대학교의 마샤오샤 교수님께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됐습니까? 줌으로 네. 마사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Yes, I'm online, but Miss Professor Ma Xiaohua. 네. 우선 지금 마샤오와 교수님도 접속을 하셨으니까요. 우선 먼저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주최 측에 저를 초청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세션에 참가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우선 제가 파워포인트 화면을 공유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의 주제는 글로벌 컨텍스트를 통한 전쟁에 대한 기억 및 역사적인 화해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의 어떤 주요한 점은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화해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우리가 어떤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이 동아시아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전쟁의 어떤 기억, 특히 여기서는 어떤 공공 기억이 우리의 역사적인 어떤 화해, 동아시아의 화해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대한 어떤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항상 역사적인 문제로 귀결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공공 기억의 역할은 화해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관련된 문제와는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공공 기억이 이 어떤 역사 교육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또 역사적인 화해 속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미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전쟁 박물관이 우리 동아시아 역사를 이해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 박물관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고 또 있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을 잊고 기억하는데 우리의 어떤 박물관이 어떠한 역할을 했나, 그리고 또 동아시아에서 박물관이 건립되기 시작한 것은 언젠가 알아보고 싶습니다. 한중일 삼국에서 말이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이 역사적인 화해의 도구로서 우리가 이 박물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또 보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이 중국과 일본의 어떤 화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980년 이전까지 국가 대 국가,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역사적인 화해가 성공적인 수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1972년에 중국과 그리고 일본이 수교를 정상화하면서 전쟁 문제를 해결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양국의 정부는 전쟁의 어떤 책임 소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어떤 군국주의 세력이 전쟁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양국은 이 평화 조약을 1978년에 맺게 됩니다. 일본의 시각에서는 일본은 중국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화해가 이루어졌고요.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에 사회 대 사회의 수준에서는 어땠을까요? 양국의 국민들도 역시 공동의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인과 일본인의 사이에는 문화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서로 양국의 어떤 문화에 대해 매력을 1980년대 중간까지 느껴왔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화해가 이루어지자마자 1980년대 중반까지 양국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감정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리고 나서 두 가지 문제가는 정치적인 문제가 이 양국 사이에 끼어들게 되었는데, 일단 정치적인 문제까지 함께 들어오게 되면서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중국에서는 이와 같은 경향이 짙어지게 됩니다. 바로 전쟁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박물관 건립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세계 제2차 대전을 희생자를 추모하고자 하는, 희생자들을 기념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난징 대학살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박물관이 건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얼빈에 있는 또 중국의 어떤 희생자들, 일본의 731 부대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박물관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어서 어떤 교과서, 역사,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역사 문제까지 이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와 관련된 문제가 어떤 중국의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말이죠.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어떤 그 희생자화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구축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아젠다로까지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난징 대학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그런 행사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 침략 당시에 이런 난징 대학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016년에 정부는 심지어 매우 어떤 특별한 국가적인 행사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대학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자 하는 그 기념식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일본의 침략의 희생자였다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 일본과 중국 간의 간극이 더욱더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본은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일본의 어떤 전쟁에 대한 기억은 어떤 역사가들도 그렇고 많은 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본이 전쟁의 어떤 희생자로 스스로를 미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폭 투하,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고통, 식량 부족, 그리고 또 희생자화해서 본인들을 인식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후 사회에서 가장 팽배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추모식이라든지 일본의 어떤 기념 박물관에 가게 되면 전쟁과 관련된 기념비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이 2차 세계대전의 희생자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평화박물관을 가면 이 해당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뭐 원폭 투하 도시의 희생자라든지, 그리고 또 전쟁 박물관을 가도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이 야스쿠니 신사 내에 유슈칸 박물관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일본의 어떤 전쟁을 미화하는 그런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들이 전후 기억에서 굉장히 팽배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 박물관에 가보면, 대부분의 일본의 평화 박물관을 가보면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 도시에 폭탄을 투하하던 시대에 발생한 희생자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히로시마 원폭 박물관이 그 대표적인 두 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나가사키에 있는 원폭 자료관입니다. 이 두 박물관은 1955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통치가 끝난 직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서 이 전쟁에 대한 기억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지리 정치학적인 요소 때문이었습니다. 냉전이 종식이 되었고, 그리고 위안부 문제가 생겨났고, 그리고 또 역사 논쟁 문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시기에 말이죠. 그리고 또 전쟁에 대한 책임 소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중국과 그리고 일본의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무라야마 다마도 있었고요. 그래서 당시 일본 정부가 일본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안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과 중국의 이런 전쟁에 대한 어떤 기억의 어떤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당시 두 국가에서 이 전쟁을 기념하는 박물관이 많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이제 전쟁에 대한 책임이 일본의 정치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시에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었죠. 그리고 역사를 개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본의 우파들의 민족주의에 부응하는 그런 역사를 개조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고, 그렇다면 이 일본의 어떤 학교 교과서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 것인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난징 대학살과 같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매우 어떤 수정주의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물관에서도 이와 같은 어떤 역사를 개조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야스쿠니 신사가 그 예인데요. 이 야스쿠니 신사에서 보면 새로운 그 일부 박물관이 생겨났는데, 근대사의 어떤 진실에 해당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근대사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새로운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신화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적인 차원의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제국주의 시대를 미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동아시아 전쟁, 대동아 공영권 전쟁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 인도인 학자로서 일본의 전쟁을 정당화한 사람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전쟁을 정당화한 사람입니다. 이 일본이 전쟁을 벌인 이유는 아시아를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역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분분한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교과서 개정과 그리고 또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 비판하였고 더 많은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의 시각은 야스쿠니 어떤 신사 방문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중국의 이와 같은 이의 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국 사이의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냐와 관련해서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역사의 어떤 분쟁을 둘러싼 이런 첨예한 대립 속에서 어떠한 결과가 얻어진 걸까요? 그래서 결국은 상호 불신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양국 간에 말이죠. 그리고 양국민 간에 말이죠. 지금 보시는 것은 이 퓨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통계학인데요. 거의 77% 이상의 중국인 응답자들이 일본이 충분히 사과하지 않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양국 간의 반감과 적대감이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반일 감정이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80% 이상의 일본 응답자들이 이야기를 하길 중국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이미지가 있다라고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분쟁
그리고 또 역사 속에서의 어떤 전쟁에 대한 기억, 그리고 기억을 둘러싼 어떤 전쟁, 그리고 양국 간의 어떤 반감이 급격하게 지난 30년 동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역사 문제는 일련의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는 문제로서 어떤 지역의 안보와도 관련이 있고 또 이 지역의 어떤 안보에도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본인과 그리고 중국인들은 양국이 매우 중대한 위협적인 존재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는 역사 문제뿐만 아니라 긴밀하게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전쟁에 대한 기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 역사적인 화해를 동아시아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역사는 무엇인가를 되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에 대한 인식, 역사에 대한 기억까지도 역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전쟁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라는 것이 매우 어떤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동아시아 교육에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의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단순히 역사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의 어떤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물어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의 이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이 동아시아의 해당 국가들에게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인 맥락 속에서 이 역사적인 화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역사적인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나은 지역적인 안보를 담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아시아에서의 평화적인 질서를 구축할 수가 없을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역사 속의 전쟁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우리 역사가들에게, 특히 이제 전 세계적인 역사가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의견이시든지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샤와 교수님 감사합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전쟁 기념관이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또 역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역할을 해왔는가를 잘 설명해 주셨고, 특히 일중 간의 이제 역사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라든가 이런 걸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분의 이제 발표를 마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2시 50분까지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분의 지정 토론을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 플로의 질문이 있거나 학생 교육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제 여기 나오신 네 분 발표자님들의 답변이나 추가 토론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아소노 도요미 교수님께 좀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Yeah, can I share? 우선 스크린으로 제 슬라이드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요약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금 동아시아에 있는 민족주의와 이것의 그 역동성에 대한 정치가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중일을 중심으로 그리고 한중미를 중심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해석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고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제일 먼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정치를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가마다 각각의 이해가 있으면 이해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정치가 어떤 논리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미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 동양에서는 일본의 이 국가 이해는 무엇이고 한국은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근대에 넘어왔을 때 결과적으로 국가마다 이 계속해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더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근대로 넘어와서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전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에도 여러 가지 제국주의나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민족주의라는 것이 동아시아에서도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의, 미국의, 일본의 식민지 시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긴 했지만 그 후에도 변화는 계속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 국가가 자신들의 이념을 가지고 있고 정체성을 갖고 그런 정체성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 교수님께서도 앞으로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러한 정서를 이 그 국제적인 공동 연구에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각의 국가의 민족 정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일본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정서와는 제외를 하고 저희가 이것과는 별개로 저희끼리 공동의 정체성을 만드는 시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 기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기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어떤 그 민족의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기념관들이 국내에서 정치적인 합법성을 바탕으로 어떤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고 그리고 국가마다 어떤 담론이 공유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국가의 국민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기억을 바탕으로 앞으로에 대한 이해를 구축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구체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교수님께서 이시카마 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한국의 그 독립운동이나 아니면 독립운동의 운동가들의 기억과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도와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보편적인 가치는 어느 나라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기억에서는 일본인들도 기억을 할 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복지나 개발을 바탕으로 기억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것은
그냥 과거를 모두 기억한다기보다는 선택적으로 기억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억이라는 것은 가치와 매우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복지나 아니면 운동을 기억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기억하고 싶어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억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역사적인 기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고 이것이 민족의 정서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각각 국가의 국민들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대만 역시도 서로 이해에 상충하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복지와 발전이 상충하는 가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복지와 개발이라는 것이 이런 과거에 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라든지 이런 시대에 인권과 자유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시민들의 움직임이나 시민의 운동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인권을 증진하고 자유를 얻어내는 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고자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를 통해서 많은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주의자들은 그런 것보다 개발이나 아니면 전체 국민 복지에 더 집중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인간의 근엄성에 더 집중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화에도 더 집중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한나라당이나 아니면 보수당으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을 받거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쟁점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인권 운동을 하거나 인권 증진을 하는 것이 소수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에서는 다수의 의견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한국에선 대다수가 그러한 것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고 한국의 이 보수에 해당한 것이 일본에서는 다수의 의견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이 국가의 정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국가의 정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러한 정당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정당성이나 합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동의 가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공동의 가치라는 것이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유네스코 유산 같은 경우가 바로 그 예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 기억은 보편적인 유산으로 그 가치가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 때문에 양국에서는 그 부분을 같이 증진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이 공동의 의견을 가질 수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의 정치와 국제적인 정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 국가의 내재화된 정서를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연구자로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민족적인 정서에서 벗어나서 각 국가의 정서를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는 연구 그룹의 사진입니다. 저희가
지금 민족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은 정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민들의 운동이나 아니면 지식인들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매스미디어나 아니면 미디어의 역할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 저희 팀들이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이런 민족 정서를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사노 교수님 그 토론 감사합니다. 그 몇 가지로서 이제 발자재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셨고 끝에는 이제 일본 내에서 아사노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연구자 그룹을 소개하시면서 뭐 공동 연구 주제로 민족 정서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어떤 부분을 연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북아 역사재단의 김현숙 그 연구위원님께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죄송한데 시간이 지금 한 8분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그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 제가 준비한 거는 박명규 선생님과 이희옥 교수님께 질문한 것은 미리 나눠드렸으니까 나중에 시간 날 때 제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간단하게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규 교수님께서 동북아시아 3국이 모두 다 자민족 중심의 민족주의가 강하고 그것이 역사를 주동하거나 배타적인 경향을 만드는 데 작용했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민족주의, 자민족주의는 각각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민족주의라기보다는 오히려 국가주의적인 성향이 더 강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일본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 자체가 같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장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중국과 일본의 자국 중심주의에 대해서 우리도 많이 비판을 합니다만은 바꿔서 생각하면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민족 중심주의도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의 민족주의.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과거 독립운동을 할 때에는 상당히 그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고 단결할 수 있는 힘이 되어서 역사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좀 화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어렵게 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는 자민족 중심주의의 어떤 패단 같은 것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희옥 선생님께는 선생님께서 사실 미중 간의 갈등 역사 내용 쭉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번에 참 많이 배웠습니다. 박명규 선생님으로부터도 많이 배우고요. 그래서 우리 제목이 역사화해와 지속 가능한 동북아의 평화 관계이니만큼 거기에 맞추어서 저는 질문을 한다면 지금 중국에서는 사실은 이른바 동북공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고대부터 현재 미래까지 모두 포괄하는 그러한 문제인데 요즘은 사실은 문화적인 측면까지 확산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말하는 동북공정과 지금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동북공정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한중 간에 무언가 갈등거리가 있으면 모두 다 동북공정이라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 측의 과민한 반응도 있지만 사실 중국 측이 좀 패권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좀 과하게 자국 중심으로 전근대사를 오늘날의 관점을 끌고 가서 얘기하는 이런 게 상당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 소위 애국주의 강화 교육이 너무 효과를 많이 발휘를 하는 데다가
90년대 이후 그 지금 최근 한참 젊은 친구들 소위 말하는 샤오퍼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합이 되면서 이 동북 공정이 학술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특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갈등이 폭발되는 이런 측면이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중국은 도대체 어떤 입장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사태를 이렇게 두는 데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어느 수준까지 끌고 갈 생각인지 우리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정미애 선생님께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저도 일본에 가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를 많이 만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활동이 과거에 비해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들었는지 아니면은 늘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이 조금 염려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만난 분들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민단체 분들이 굉장히 연세가 많아지고 또 가정주부라든가 학생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보면 사회적인 강자 쪽보다는 약자 쪽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과 그 중심과 그런 것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고 있고 감사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을 일본사 전체로 확대를 해보면은 과연 이것이 어떤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보다는 훨씬 낫지만 시민단체가 중국에 아예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마샤호아 선생님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늘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전시실, 박물관 등을 통한 교육, 또 기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일본의 평화박물관, 히로시마 박물관 갔다 오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전시관을 다 돌고 나오니까 일본이 희생자였구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다음 중국의 박물관에 가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일을 직접 하는 사람인데도 처음 들어가서 이렇게 볼 때는 이거 중국 중심으로 해놨네 싶었는데 전시관을 다 돌아보고 나오니까 중국의 역사가 제 머릿속에 맥락이 딱 잡히는 게 중국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고민이 되는 게 그겁니다. 한중일 모두 역사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가장 노력을 한 거는 일단 학자적인 측면에서 학문적인 범위에서 우리끼리 얘기를 해서 문제를 좀 축소시키고 화해를 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학자들이 공동연구라든가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미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어떤 역사 왜곡 문제라든가 갈등 문제가 확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교과서를 같이 만들어서 공동의 역사 교육을 시키자. 그러면은 좀 갈등이 덜 일어날 거 아니냐 해서 이제 미래를 여는 교과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노력을 했어요. 뭐 제대로 지금까지 이제 완성은 안 됐습니다만 한일간에는 일단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이제 박물관 전시실 같은 시각적으로 오히려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 보기에는 바로 그 의도하는 바대로 이해하게 하는 그게 더 강하게 이제 퍼져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전시실 박물관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선생님들 모두 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거라고 믿고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더라도 이러한 삼국의 국민 전체에게 퍼져나가는 자국중심주의, 또 왜곡된 역사관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따로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현숙 그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최 측에 한 5분이라도 연장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다음 섹션 때문에 안 된다고 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토론에 불이 올랐는데 부득이하게 이제 섹션을 정리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 모임을 계기로 이렇게 참가하신 분들이 재단에서는 나중에 뭐 내년도 제주 포럼이라든가 어떤 학술회의 또는 뉴스레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서 오늘 나온 토론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특히 그 도요미 교수님이나 아사노 교수님이라든가 샤와 교수님의 의견을 좀 더 듣고 본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해서 그거를 저희가 재단에서 나중에 이제 자료집이라든가 책자라든가 뉴스레터 형식으로 한번 하면은 2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 굉장히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더 진행 기회를 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 또 다른 모임 또 제주 포럼이라든가 또 재단이 동북아 역사재단에 관련된 세미나 때 오늘 나왔던 그 문제 제기라든가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갖기를 바랍니다. 그 동북아 역사 화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네 분의 발제자분들하고 또 두 분의 이제 토론자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끝마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한 것이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80분 동안 이렇게 오늘 발제라든가 또는 토론을 맡아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로써 저희가 준비한 본 세션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연사분들과 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3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